여러분은 파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양파 수프와 더블 초콜릿 수플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웨이터가 다가와 식사가 어떠냐고 묻습니다. 입에 음식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손으로 오케이 제스처를 합니다. 웨이터가 기뻐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뭔가 불쾌한 듯한 표정이에요. 알고 보니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오케이를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프랑스에서 이것은 영 또는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는 대신 형편없다고 불평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베네수엘라, 터키, 브라질에서도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손동작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런 손동작은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굴에 큰 미소를 띠고 입안에 있는 음식을 삼킨 후에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모든 것이 좋다는 표현으로 이해되죠. 하지만 이탈리아, 서아프리카, 이란, 그리고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은 끔찍하게 모욕적인 제스처로 알려져 있어요.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면 사물을 가리킬 때 검지가 아닌 엄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나라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할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태워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뭔가를 2개 주문하거나 누군가에게 피스 사인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손을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 손동작을 잘못하면 여러분은 매우 불쾌한 손신호를 보내는 게 됩니다. 친구를 절대 못 사귈 거예요. 그러니까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위를 향하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몸을 숙여 인사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서로 인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많이 구부릴수록 더 많은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외국인들이 절하는 에티켓을 제대로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수나 고개 끄덕이는 것도 허용되지만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올바른 인사 예절을 익힌다면 현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몸을 숙여야 하는 건가 하는 거죠. 집게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몇몇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람을 가리킬 때 특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 제스처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동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길을 물어보면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현지인들은 손을 드는 대신 입술을 사용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손 전체를 사용해서 사람이나 방향을 가리키세요.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내밀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미는 것과 같아서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찍을 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어떤 외설적인 손동작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특히 피해야 할 2가지 동작은 새끼손가락만 내미는 것과 사용한 포크나 젓가락과 같은 더러운 물체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디에 젓가락을 내려놓는지에 주의하세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밥그릇에 젓가락을 수직으로 꽂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건 불운으로 여겨져요. 만약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대신 그릇 옆에 놓거나 그릇 위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서양에서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서 손이 닿지 않는 음식은 건네달라고 부탁하세요. 원하는 음식이 테이블 반대쪽에 있다고 해서 팔을 뻗어 접시를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옆 사람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자신의 포크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식탁에서 코를 푸는 것이 허용돼요.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실례한다고 말하고 몸을 약간 돌린다면 다 괜찮아요. 일본 혹은 중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매운 음식을 먹어서 콧물이 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공장소에서 절대 코를 풀지 마세요. 만약 정말 코를 풀어야 한다면 식탁을 떠나서 화장실에서 코를 풀거나 조용히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코를 푸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비위생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손수건이 아닌 종이 티슈를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버리세요. 피지는 세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친절한 사람들. 이 섬에서 휴가를 보내다 보면 오랫동안 악수를 하고 싶어하는 피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사를 나누는 내내 손을 잡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또한 너무 빨리 손을 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악수를 갑자기 끊는다면 매우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인도에 있다면 악수를 하는 대신 두 손을 모읍니다. 두 손을 기도하는 것처럼 가슴에 가깝게 모으고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팔짱을 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춥다거나 지루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 편안하기 때문에 팔짱을 끼게 되죠.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잘못된 의미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짱을 낀다는 것은 큰 무례함을 의미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팔짱을 끼는 것을 오만과 반항의 표시로 여깁니다.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나겠네요. 이 바디랭귀지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만약 팔짱을 끼면 문제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팔짱을 끼지 마세요. 휴가를 보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월드 투어를 계속 이어갈게요. 이제 곧 바로 유럽으로 향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그리스에서 여행을 시작할게요. 현대에도 고대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 흥미로운 여행이 될 거예요. 아테네 공항에는 고대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세요. 거리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 전경이에요. 그리스의 거리를 배회하는 스파르타인 한 레딧 유저가 고대 유적지 바로 위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의 사진을 공유했어요. 방문객들은 유리를 통해 유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레딧 유저는 그리스 국립은행을 지키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요즘은 모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유리 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그리스의 한 카페에서는 마카로니를 빨대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바보 같은 발상인지 천재적인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사용자는 북마케도니아의 한 레스토랑에 갔다가 와플에 피자 조각을 얹어 제공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간식도 먹고 낭비도 없으니 일거양득이긴 하죠. 루마니아에서는 자판기가 대세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이 자판기는 햄이 들어있는 자판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좋네요. 달걀을 파는 자판기예요. 아마 스크램블 에그일 거예요. 유럽은 오래된 동네가 현대적인 곳이고 이런 조합이 매혹적인 곳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 레디터는 크로아티아의 700년 된 성벽 사이에 현대식 농구 코트가 있는 사진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여기 식료품점 내부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오래된 기둥을 보세요. 현대 문제에는 현대 해결책이 필요하죠. 이 신호등은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불빛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불을 비춰요. 이탈리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예술 작품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어떤 유적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어요. 한 레딧 사용자가 유적이 잘 보이도록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호텔 로비 사진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이건 에어비앤비 숙소의 난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거리 표지판도 예술 작품이에요. 이걸 보세요. 또 다른 레딧 사용자는 더 많은 디자인을 공유했어요. 어떤 사람은 베니스의 오래된 극장에 위치한 슈퍼마켓 사진을 보여줬고 다른 사용자는 슈퍼마켓 사진을 한 장 더 추가했어요. 슈퍼마켓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분명히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심지어 반려동물을 태울 수 있는 특별한 카트도 있어요. 도시는 수백 년이 지났고 좁은 거리가 꽤 많기 때문에 우체국 차량은 그에 맞게 개조해야 돼요. 여기 그중 하나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는 운하가 있고 도시가 섬에 있기도 해서 보트를 이용하기도 해요. 이건 무라노 섬에 있는 UPS 보트예요. 유럽은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위스의 바젤시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바로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공항에는 3개의 출구가 있어요. 프랑스, 독일 또는 스위스로 걸어서 나갈 수 있어요. 독일로 걸어가 볼게요. 낙타와 걷는 소녀가 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네요. 낙타가 딱히 독일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귀엽긴 하네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등장하는 또 다른 독특한 가로등이 있어요. 다시 당황스러운 자판기 얘기로 돌아가서 독일에서는 소시지를 파는 자판기를 볼 수 있어요. 함부르크는 독일의 주요 항구 도시예요. 이곳에는 북해와 연결되는 강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가 있는 것도 당연하죠. 스위스 알프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생수 디자인을 보세요. 한 레딧 유저가 프랑스에서 기념품을 가져왔어요. 바게트 모양의 펜이에요. 스페인의 이 좁은 집을 보세요.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저는 외관만 공유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휴대전화 기지국이 나무로 위장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도로를 달리다가 보트로 변할 수 있는 버스예요. 한 레디터가 런던에서 중앙에 손잡이가 있는 문을 발견했어요. 아주 불편해 보이지만 손잡이는 돌리지 않고 문을 닫을 때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열쇠 구멍이 있는 금속 부분에는 바닥에 작은 손잡이가 있어요. 유럽은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 우체통에는 한 세기 전에 통치했던 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과거에는 빨간 우체통의 수요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한두 대씩 가지고 있으니 그다지 많지 않죠. 따라서 전화 박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전화 박스는 다들 휴가 좋아하시죠? 하지만 특히 무게와 수화물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짐으로 뭘 챙겨갈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휴가, 쇼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모은 모든 기념품들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무게나 부피가 쌓이면 항공사로부터 보기 좋게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휴가 예약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여행 팁으로 짐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옷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 기준으로 국내 여행에는 가방 1개,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는 가방 2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에 휴가지에서 멋을 부리려고 계획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짐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둘둘 말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용 가방에 옷을 보관하는 가장 공간 효율적인 방법은 각 물건을 말아두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캠핑 갈 때 가져가던 침낭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압축된 커버에 비해 너무 두꺼워 보였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말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옷과 씨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셔츠,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가방에 넣을 다른 모든 것들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옷가게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그걸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이제 작은 옷 뭉치들이 준비됐으니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시라, 여유 공간이에요. 자, 휴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두고 열어봤는데 토네이도가 가방을 덮친 듯이 모든 옷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요. 짐은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휴가 목적지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공항 터미널을 통해 끌려다니고 수화물 처리원들이 이리저리 던졌고 기내에서 난기류가 일어나는 동안 앞뒤로 흔들렸죠. 간단한 문구류인 고무줄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옷을 말았으니 펼쳐지지 않도록 고무줄 2개 정도를 둘러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하나로 함께 말고 싶을 때 특히 멋진 팁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지에서 멋지게 입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청청 패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처럼 옷을 접은 다음 이상적인 의상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서로 겹겹 쌓아 올리세요. 그걸 하나로 말아서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함께 묶어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그날그날의 복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을 개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셔츠나 바지라면요. 운이 좋네요.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아이템들을 개별적으로 접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서로 겹쳐 놓을 거예요. 셔츠와 웃옷부터 시작해서 셔츠의 목 부분을 가운데로 유지하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번갈아 겹쳐주세요. 모두 평평하게 펴질 때까지 바지와 작은 물건들까지 깔아보세요. 바지를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깔끔한 보따리가 될 때까지 셔츠가 겉이 되게 하면서 아이템 자체를 서로 접기 시작하세요. 보따리를 가방에 똑바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짐 공간을 절약하고 싶나요? 속옷과 양말은 원래 칸에 넣는 대신 짐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 가능한 빈 공간이나 틈에 넣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모자를 갖고 갈 계획이라면 모자의 안쪽은 양말을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나 넥타이 같은 다른 작은 짐에도 적용돼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와 벨트를 짐 위에 옷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정된 짐 크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2주간 여행 동안 휴대용 가방 하나가 다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옷을 보관할 압축팩을 준비하세요. 이 백이 여러 벌의 옷을 작은 노트북 가방 크기로 압축해 줄 거예요. 짐 쌀 옷을 접어 압축팩에 보관하세요. 8개에서 10개의 표준 옷 아이템이나 몇 개의 부피가 큰 옷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을 다 채운 후에는 밀봉한 후 내장된 한 방향 압력 벨트를 통해 공기를